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학원 원장인 전용훈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앞으로 대략 한 1년간 여러분들하고 이 주역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그 텍스트는 주자의 주역 본위를 가지고 쓰겠습니다. 원서를 가지고 하지만 한글만 아시면 그냥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앞으로는 빨간 볼펜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책에다 바로 쓰셔야만이 이걸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노트에다 별도로 하시면 나중에 그걸 대조해서 맞춰볼 수도 없고 공부하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에다가 이제 나눠드리는 책이 원서니까 그냥 빨간 볼펜으로 모르는 글자 같으면 쭉 동그라미에서 그냥 쓰고 음도 달고 뜻도 달고 바로 거기다 받아 적으셔야 나중에 책을 쭉 보시게 되면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히 말하는 주역, 역의 기원, 그 다음에 발단과 발달 변화 과정, 그 다음에 주역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역이 이루어졌는가까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흔히 이렇게 주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역. 그러나 원래는 이게 역이라고 주역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역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역경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사서삼경, 그렇죠?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이게 사서, 그 다음에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역경 해서 삼경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원래 삼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의례, 주례, 그 다음에 예기, 그리고 또 춘추 삼전이 있습니다. 좌전, 공양전, 공량전, 그리고 효경, 이렇게 해가지고 13경이 됩니다. 그 육아경전은 13경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 이 역경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에 있는, 이 동양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거를 최고의 책이라고 쓰죠. 이렇게 쓰는 최고입니다. 옛 고자, 높을 고자가 아닌 그 최고의 책입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책은, 주역은 누가 지었는지를 몰라요.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를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고대에 점을 치기 위한 책이었다 이 말이죠. 점을 치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주나라 때에 내려와서 이룩된 책이긴 합니다만 원래 그래서 이걸 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고대 3대가 있죠.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상나라, 은나라라고 그러죠. 상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하나라 때 쓰던 역의 이름은 주역이 아니라 연산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 때 내려오면 이 돌아갈 귀자, 그 다음에 이 감출장자 해서 이 귀장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때 내려와서 이거를 주역이라고 붙인 거죠. 이 조대에 따라서 역의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역이라고 하는 건 주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라 때 연산역이나 상나라 때 귀장역이나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고 하는 건 나머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책들에 보면은 이 한나라 때 애제 평제 기간이니까 대략 한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한 2, 3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00~2300년 전에 기록을 보면 역위팔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위설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위자입니다. 그 역위팔종이 있는데 거기 뭐 건착돈이, 곤착돈이, 건곤착돈이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략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연산역이나 귀장역에서는 지금 주역에는 맨 앞에 우리가 이 건꾀라고 하는 게 앞에 오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원래 이게 제가 쓰는 순서가 잘못됐군요. 예, 여기서는 밑에서부터 그려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역의 발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건꾀가 맨 첫 번에 옵니다만은 그런 기록들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연산역이다 귀장역에는 건꾀가 아니라 곤꾀가 이 앞에 맨 앞에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일부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역이 어떤 원리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고대 틀림없이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든 책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역에 보면은 계사전에 보면은 주역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있는데 그게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인데 첫째가 하출도 낙출서입니다. 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중국의 황하 아시죠? 황하강, 그죠? 그래서 이걸 하라고 그럽니다. 황하에서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낙서에서 글이 아니라 옛날에는 도와 서가 같았습니다. 글씨도 옛날에는 그림이고, 그렇죠? 네, 같은 겁니다.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옛날 복희 씨가 그 하나라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고대의 말이죠. 황하에서 용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한 마리 나왔어요. 말이 나왔는데 이놈의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뭐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말이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문양이 나온 거예요. 점으로.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양이 나왔어요. 옆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털이 이렇게 돌돌돌 말린 그 상태로 해서 그림이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하도입니다. 하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명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기타 다른 학문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북쪽을 우리가 오행에서 수로 보죠. 수로 보고 일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중앙토라고 해서 50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리고 10이 되려니까 여기다 5개씩 그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기도 5. 이건 새카만 것들이에요. 새카맣게. 그 다음에
동쪽을 흔히 명리학분들이 숫자로 해서 38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서쪽을 사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그 다음에 사구금, 그죠? 그 다음에 이치로하라고 얘기합니다. 남쪽을.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하도입니다. 하도. 하도가 나왔어요. 그 용마, 말의 문양이 있는데 말의 그 배때기에 털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이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누가 그거 봤겠습니까? 그러나 고대로부터 그랬다라고 중국의 모든 기록에 내려오니까, 그리고 그런 그림이 지금도 전해지기 때문에 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보시면 하나, 둘이죠. 셋, 넷이죠.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 다섯과 다섯을 합해서 열. 이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숫자에는 숫자를 낳는 숫자가 있고 태어나는 숫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가 숫자를 낳는 숫자를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그래서 1, 2, 3, 4, 5는 모두 다 생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수끼리 결합을 해서 낳는 숫자를 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룰 성자. 그러니까 지금 6은 뭐죠, 우리가? 5에다가 1을 더한 거죠. 그죠? 6. 그 다음에 5에다가 2를 더하면 7 아닙니까? 5에다 8을 더하면 3을 더하면 8. 5에 4를 더하면 9. 그죠? 5에 5를 더하면 10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생수가 되고 6부터 10까지는 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숫자라고 하는 건 5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라고 하는 걸 보세요. 기본적으로 숫자라는 게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짐승들이 사람과 비슷하게 앞발가락이, 물론 돼지나 뭐 특별한 몇 가지만 빼놓고는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이란 말이에요. 그 5에 5를 더한 것이 십진법이죠. 열이죠. 그래서 십진법으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고대의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5 플러스 5, 10으로 해서 십진법으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더 고대에는 무슨 뭐 오진법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삼진법이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이 하도가 나왔다 이 말이죠. 이 낙서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낙서는 그것도 역시 도형인데, 지금 하라고 하는 건 황하고 낙이라는 건 낙수입니다. 낙수라고 하는 그 강에서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리느라고 막 도랑도 치고 뭐 하다가 보니까 큰 거북이가 나왔단 말이죠. 그 거북이 등 위에 있는 토형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걸 약간 옆으로 가운데 것들을 이렇게 비켜놓은, 그걸 낙서라고 그럽니다. 낙서가 있다.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로부터 주역이 비롯됐다. 계사전에 있습니다. 계사전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옛날에 성인이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구불에서 땅을 보니까 땅에 짐승과 새의 발자국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음양 아닌 것이 없더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응? 그래서 맨 처음 하나의 양을 만들고 음을 만들고 그림으로써 표시한 것이 주역의 기초다. 역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돈이, 낙선 이런 건 우리가 주자주역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것이 8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384요가 되고 번져나가는지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자, 그래서 보니까 음양 아닌 것이 없어요. 모두 다 그 성인이 봤더니. 그래서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인 것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사전에 있는 얘기예요. 이름, 일양지, 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죠. 이름, 일양지, 위도. 지금 이제 우리한테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조에서부터 이 동양의 모든 사상이 여기서 이제 비롯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 일양, 위지도, 그 다음에 이름, 일양, 지위도. 이건 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좀 달라요. 흔히 이 지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가을지자는 문장에서 무엇,의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영어에서 말하는 목적어, 목적격 지시대명사와 같이 영어로 it이나 그 다음에 that이나 그 다음에 them이나 이렇게 쓰여요. 그것으로 쓰입니다. 목적어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름, 일양, 위지도 하면 얘기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그것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 하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사전에 뭐라고 됐느냐? 이름, 일양지, 위도야.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인 것, 양의 일컬음을 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그것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 하면 문제가 딱 간단해져요. 왜? 양이 하나 있고 음이 하나 있으니까 딱 두 개잖아요. 지금 두 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과 일양.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름, 일양지, 위도는 이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이걸 같이 볼 수도 있어.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거는 말이죠. 이름, 일양이니까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에 일컬음은 도이답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이 우리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 넘어오고 한 어떤 성이야기나 뭐나 쭉 우리한테 내려온 것들의 근본적인 바탕은 주역에 있고 그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계사전에 있는 요 이름, 일양지, 위도다 하는 데서 이게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이게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이 도야. 그런데 또한 이대로 하면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이 도를 이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자, 고대에 이제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양효죠. 막대기가 끊어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한 획을 긋고 나서 보니까 여기다가 뭘 했느냐? 근취인신했다 그랬습니다.
근치인신했어. 가깝게 사람의 도에서 취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뭐죠? 길게 나타나는 것이 양입니다. 네. 일본의 학자들, 그 다음에 주로 대만의 이 학자들 중에 요 길게 나온 것 또는 요 끊어진 것이 남녀의 성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리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근치인신했어. 가깝게는 이것을 사람의 몸에서 취했다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양이고 이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대에는 이게 점을 치던 책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책은.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 4,000년, 한 4, 5,00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하나라가 있었는데 그 하나라 때의 연산력을 이용해서 점을 친 기록이 1940년대쯤 돼가지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저 중국의 안양현 소둔촌이라고 하는 데서 은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은허라고 하는 데인데 옛날에도 땅을 파고 어떻게 하다 보면 무슨 뼈 같은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뼈. 근데 옛날엔 그걸 뭔지 모르니까 이게 딱딱한 뼈들이에요. 납작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약에서는 지금도 이게 있습니다만은 애들 기응환 같은데 그 원래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용골이라고 했습니다. 용골. 그 한약 재료로 썼어요. 네? 갈거나 다려서 애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또 그 남자들이 정력제로서 먹었단 말이죠. 이거를. 그 한약방 같은 데서 그냥 팔았어요. 가끔 나오면. 그런데 1938년부터 40년대 이쯤 돼가지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뭐가 걸려서 나왔어. 자꾸 땅을 파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무지하게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약방에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서양 사람들 중에 문자학을 하던 고대 문자학을 하던 사람들이 북경에 가서 한약방에 가서 보니까 이 뼈에 글씨들이 새겨 있다 이 말이에요. 뼈에.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또는 뭐 이런 모양으로들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은 거북이의 배껍질이에요. 등어리가 아니라 배껍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니까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견갑골이라고 그래서 어깨뼈 널찍한 것을 잘라가지고 싹 갈아서 이걸 잘 말려서 불에다 약간 잘 말려서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쳤다 이 말이에요. 점을 쳤어요. 이걸로 점을 치는데 지금 거북이 껍질이나 소의 견갑골이 있다 그러면 이걸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요만큼 뚫습니다. 뻥 뚫지는 않고 요만큼만 구멍을 내요. 여기만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말리죠. 이렇게 그래 놓고서 나중에 점을 칠 때는 불에 달고 쇠꼬챙이로 요 뒷면을 지집니다. 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말려놓은 거북이 껍질이나 뼈니까 얇으니까 이게 탄단 말이에요. 타면서 탁탁탁탁 터지면서 균열이 간다. 균열이. 이렇게 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균열이 가는 걸 봐가지고 요걸로써 주역에 궤를 냈습니다. 궤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터지면 이것이 뭐 관꾀고 어떤 게 곤꾀다 뭐 이런 건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위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한다면 이걸 건꾀라고 하면 아래로 갈라지면 곤꾀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궤를 내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는데 그냥 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벌하러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점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정보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 봐가지고 그 나라 뭐 전차가 몇 대고 미사일이 있고 핵이 없고 다 알지만 옛날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점에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관리가 있어요. 왕의 옆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길이를 택해가지고 점을 쳐요. 자, 그 나라를 지금 정벌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서 좋은지 나쁜지를 점을 친다. 점을 쳐. 그래가지고 이거는 점을 쳐서 그 점 내용을 위에다 기록해요. 제목을 쓰고 내용을 어떻게 해서 몇 월 며칠 날 점을 쳤는데 뭐 하면 흉하다고 그랬는데 마침내 정벌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데에서 죽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점을 쳐요. 점을 쳐서 이걸 전부 다 칼끝으로 조그맣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각골문입니다. 각골문.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 먼 사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멀게 올 것,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일반인이야 감히 점을 칠 수나 있겠어요? 뭐 왕자가 태어났다든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건지 점을 친 기록이 있습니다. 춘추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점을 쳤는데 명의괴가 나왔어. 지화명이라고 하는 게가. 그러니까 복관이 딱 뭐라 그러냐. 이 아이는 앞으로 장성하게 돼서 그때 그 아버지가 대신인데 당신만큼 지위에 오른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라를 떠나갔다가 와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다. 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 때문에 이 아이는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딱 예언을 해요. 춘추에 있습니다. 춘추자단에 그대로. 이제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명의는 간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나라를 떠난다 이 말이야. 날개를 늘어뜨린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점을 친 거야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쫙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인물이 태어났다. 그럼 이 아이의 장래에 관해서 점을 치는 건 먼 사건이니까 점을 칠 때 거북이 껍질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먼 미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거북이 껍질로 썼어요. 큰 거북이 껍질이 귀하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좀 가까운 거, 좀 덜 중요한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소라든지 사슴이나 돼지의 어깨뼈, 널찍한 견갑골로 사용을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한자가 대략 한 5,000자쯤 됩니다. 5,000자. 이건 이 중국의 한자, 문자학에서도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글자 수가 한 5,000개쯤 돼요. 5,000개쯤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이 표시는 한자의 무슨 글자다라고 판명이 됐어. 판명이 된 것이 대략 한 2,500자쯤 되고 그 중에 모든 학자들이 견해가 일치하는 글자가 한 1,500자쯤 됩니다. 대단하죠. 예? 옛날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 때 나오는 하여튼 글자 수가 한자가 5,000자예요. 전부 다 뭡니까? 거의 다가 상형문자죠. 상형문자. 근데 지금 해득이 됩니다. 다. 대부분. 응?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 이게 단일행자, 단길행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기랑 행자에서 요 앞은 요걸 뭐라고 그러죠? 두인변이라고 그러죠. 그럼 두인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둘이라는 뜻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냐. 이게 각골문 같은 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말하는 두인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세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행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예? 행이라는 게 원래 길이에요. 길. 예. 그러면 이 글자는 행이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눈 아닙니까? 이것은 후일에 진나라 때 와가지고 자형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쓴 거죠. 눈목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무 목자죠. 그죠? 근데 나무의 뿌리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무목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뭐예요? 근본 문자지.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귀신 기자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예 아자에다가 위에다 붙이는 것들이. 사람 인자도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이렇게 쓴 게 있죠. 그죠? 전부 다 사람 인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그 개별자 수가 5천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글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냐? 각골문에 있는 건 전부 다 점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점을 친 기록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한자의 기원을 여러 가지 설로 얘기를 합니다. 뭐 결승설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누가 새끼를 묶어가지고 보였다든가, 또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문자를 만들었더니 밤새 천지신명이 곡을 하고 울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주역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설도 한자의 기원설에 들어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지요? 주역, 소위 역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점을 치는 걸로 이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그때 이제 한쪽엔 주나라가 있었죠. 그 서주, 그 다음에 후주, 서주, 동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동주 시대 때 그때가 바로 춘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춘추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흔히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춘추는 공자님이 사시던 시대를 춘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님이 춘추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어요. 이 춘추라고 하는 게 봄하고 가을이죠.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은 뭐죠? 파종을 해서 추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춘추라는 말 자체가 역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춘추라는 말은 원래 역사라는 뜻이 있어요. 또 1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금년 춘추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른 봄에 파종을 해서 늦가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 해살이로 봤단 말이죠. 1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춘추를 창작하신 건 아니에요. 쭉 내려온 것을, 논나라 역사를
주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좀씩 끼워 넣으면서 쭉 쓴 시기까지를 춘추라 그러고, 그 이후에 맹자가 살던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중국이 전체가 뭐 여기저기 맨 전쟁이나 하고 굉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주역을 공부를 하셨죠.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내게 시간을, 수명을 좀 더 준다면 내가 역학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이제 주역의 중요한 부분을 쓰시게 되는데, 그것이 시빅이라고 하는 게 공자님이 쓰시는 게 됩니다.